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특별 진행을 맡은 경제평론가 손석우입니다. 우리 증시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동생격인 코스닥이 나라고 뒤질 소냐 1,000포인트를 넘어버렸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게 바통을 넘겨받아서 상승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모양새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1,300을 넘어서 1,500까지도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요. 궁극적으로는 3,000 스닥, 이른바 코스닥 3,000 시대라는 청사진도 내걸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쇼에선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들을 꺼내서 신랄하게 실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언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라고 하죠.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생활비 아껴서 예금만 해서는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뿐이라는 건데요. 영국의 투자가이자 유명 팟캐스트 운영자가 불안정한 자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돈의 속성과 가치에 대해서 쉽게 풀어쓴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요. 굉장히 장중에 흔들거렸습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지만 4년 만에 1,000스닥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특히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여기에다가 바이오 2차 전지주까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코스닥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계속 올라가기 위한, 지속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가 그래도 결국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관심이 가는 건 역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도 일단 강한 모습은 보였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이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테크 관련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확인된 것 첫 번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 투자는 매우 공격적으로 지속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 그와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이제 주가가 그걸 보여줬고요. 이것이 이제 HBM 같은 그런 쪽에서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은 낸드 프레시 쪽으로도 가고, 낸드,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이 돼서 우리가 보통 HDD라고 하죠. 하드디스크. 거기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작년 대비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2배 가까이 올해도 늘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메모리와 관련된, 또 그와 관련된 그 이후에 연결이 돼야 되는 밸류체인들의 소위 매출 증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하는 쪽은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투자로부터 매출을 익히는 쪽들은 여전히 올해 고공행진, 적어도 실적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의 강세하고도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잘 나가던 시장에 하는 변수가 터졌잖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또 다시 올리겠다. 라고 했고, 지금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급파가 돼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결론 못 내고 나왔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만난대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트럼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갑자기 왜 그랬는지 사실은 그 이유를 아직도 정확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발언은 분명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 나중에 사실은 백악관이나 그 스태프들이 좀 나중에 껴맞추기식으로 지금 논리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추정컨대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속도대로 가면은 중간 선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것이 떨어진 역대 최저급 지지율을 끌어올릴 무언가가 손에 쥐어져야 되는데 현재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그 관세 협정 맺었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지금 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둬서 빨리 좀 내놔라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건 원래 그 소위 그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의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진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또 지난주에 가장 이번 주 지난주에 같이 있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캐나다하고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51번째 주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트럼프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쪽에서 미국 공장들을 쫙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하고의 전기차 관세 다시 한 5% 6%대로 되돌려서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잠수함 수주를 미끼로 우리나라 현대차한테 자동차 공장 좀 캐나다에 좀 지어줘. 이거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미국 공장 빠져나가는 것을 독일이든 한국이든 자동차 산업들이 들어와서 메꿔준다면 캐나다를 좀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당히 먹히기 어려워진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를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곤란하게 만들었다. 마음 급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거 기분 나빴고 첫 번째는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묘수를 쓴 것이 갑자기 본인의 그 SNS 계정에다가 이것을 갑작스럽게 내놓은 것이 이유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거나 뭐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줄 것도 많다. 미국이 원하는 것도 많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서로가 원만히 합의를 이전에 걱정했다가 이루어졌듯이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시적인 그냥 변수였으면 하는 바람. 인 거죠. 이게 또 다른 어떤 후폭풍을 불러오게 된다면 사실 잘 나가던 우리 증시에 사실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현대차 주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반영했다고 이제 어느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나가던 증시에 찬물 끼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일단 다시 가져와 보고요. 오늘 저희가 진짜 나눠보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코스닥입니다. 사실 이번 주 우리 증시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죠. 코스피가 아니었죠. 코스닥이 아주 상징적인 숫자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상승률로만 보면 코스피를 앞지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아주 압도적인 1위라고 한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아니었죠. 코스닥은 코스피 잘 나갈 때 냉랭했었는데 갑자기 코스닥이 핫해졌어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이게 뭘까요? 격세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불과 한 달 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제일 제가 많이 듣던 것이 코스피는 잘 나가는데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작년 한 달 전까지 코스닥이 못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35% 올랐으니까 코스피 오른 거에 절반도 못 미쳐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도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사실 네. 나쁘지 않았었다. 그게 첫 번째인데 어쨌거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정책이 먹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자신감 신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일단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작년부터 글로벌 저희 주식시장의 트렌드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난 14년간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게 지역과 기업의 규모와 스타일로 비교해 보면 미국의 그다음에 규모로는 대형주에 그다음에 스타일로 따지면 성장주 요 세 가지를 묶으면 딱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빅테크. 그렇죠. 네. 빅테크가 14년간 미국 나홀로 강세장을 만들었었는데 작년부터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첫 번째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이 최상위권으로 다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도 비미국이니까. 네, 코스피가 1등이었습니다. 네. 뭐 스페인 뭐 이런데
그런 어쨌든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가 상위권 올랐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좀 나아지고 있다. 최근 한 달 3개월 놓고 보면 러셀 2000이 미국 내에서도 S&P 500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엔 확실히 이제 가치주스러운 것.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올랐다 해도 지금 PER이 코스피 기준으로도 PER이 멀티플이 11배,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작년에 최상위권에 올라왔던 시장의 밸류에이션, 가치평가가 싼 나라들이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거 14년간은 비싼 게 더 비싸지는 소위 명품주 논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대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 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게 작년 11월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코스닥 활성화 대책 11월에 발표하고 11월, 12월, 1월 3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가 33%는 올라갔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뜨겁네요. 그랬죠. 네.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그때 한번 봤었던 그러한 기시감이 있는 정책이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도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올해 연초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아주 뜨거워진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코스닥을 개인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는 시장이라고 많이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식을 누가 많이 사나 이런 걸 봤더니 이제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 이 차이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 무늬만 기관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뜻이에요? 무늬만 기관이나? 왜냐하면 기관으로 잡힌데 기관에는 뭐 연기금, 운용사 막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금융 투자로가 많이 잡힌다는 금융 거죠. 투자는 좀 단기성 자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ETF가 다 그걸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ETF면 이제 개인들이 사실 ETF를 사기 대부분이 때문에 그렇죠. 네. 무늬만 기관이 맞군요. 그러면. 예, 물론 이제 일부는 그러니까 그 소위 액티브 펀드에서도 ETF를 최대한 30%까지는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실은 그 펀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그 숫자가 확인된 걸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ETF 시장의 1, 2등이 미래에셋하고 삼성이지 않습니까? 네. 이 양대의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그 ETF로 총 2조 8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들어왔고요. 네. 이것을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하는 레버리지 ETF에 1.2조 원. 그러니까 이게 2배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2배를 산 걸로 치면 양쪽을 합치면 3조 2조 해서 거의 5조나 산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네. 연초 위에 한 5조 가까이를 단기간에 이 지수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 급등세가 났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면 기관이랑 이제 ETF를 통한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전과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체질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이제 아픈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코스닥이 처하고 있는 아주 신랄한 현실. 코스닥이 그동안 개인들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투기판이다. 투기판이고 소위 사기 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다. 나 코스닥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코스닥이 상승장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아직 바뀐 건 없잖아요. 이제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개인들이 이제 내가 한번 코스닥에 다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좀 눈을 열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런 상태를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또 이제 크게 한번 물릴까 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예. 1차적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전 같으면 개별 종목으로 엄청나게 신용까지 써가면서 엄청 들어왔으면 좀 걱정스러웠을 텐데 1차적으로는 150 종목에 나눠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150 ETF 위주로 일단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레버리지로 ETF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엄청 급하다. 사실 레버리지 ETF가 신용을 안 썼을 뿐이지 수익률은 사실은 뭐 두 배를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질 때는 또 그만큼 더 심하게 빠지고 또 그거의 성격상 매일매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복리의 힘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고 두 배가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빠질 때는 항상 더 빠지고 오를 때 사실 좀 덜 오릅니다. 중간에 변동이 있는 구간에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로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시는 건 또 우리 화끈한 거 좋아하셔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 상당히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결국에는 당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덜 당할 종목들이 있고 그나마도 좀 분산돼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따가 네. 뭐 얘기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그 안에서 소위 쭉쟁이들을 좀 많이 걸러내주기만 한다면 네. 사실은 그러면 그 위험을 그래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단기 자금 위주가 아니라 중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도 좀 많이 들어와야 지수가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그 핵심 키포인트가 이제 기관 맞습니다. 그중에 연기금 자금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면 투자 운용 기준 같은 걸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가에 장사 없죠. 평가 안에 코스닥이 포함이 되면 기금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도 다 월급쟁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어쨌거나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최대 큰손이죠. 네. 1,400조나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한 2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한 절반은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의 패시브형으로 그냥 추종을 해요. 그냥 네. 그대로 쫓아갑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을 위탁 운용을 한다 그래서 소위 운용사들한테 쭉 맡겨갖고 외부에 돌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벤치마크가 뭐냐면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입니다. 이게 원래 코스닥 15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금을 받아서 투자하던 운용사들은 사실은 어쨌든 코스닥에도 노출은 될 수 있었는데 다만 그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진 않았죠. 왜냐하면 코스피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 네.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국민연금도 중소형주 펀드를 4, 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자금 집행을 하려고 운용사를 새롭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1월부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나머지 기금들은 국민연금을 또 항상 배치마크하고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코스닥 150 정도에서는 상당히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이제 코스닥을 활성화시킨다 좋기는 한데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체질 개선 후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주식 거꾸로 주가가 너무 먼저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다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사실은. 예.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대책이 천천히 안 되면 빨리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첫 번째로는 사실은 코스닥이냐 코스피냐도 중요한데 사실은 국내에 투자하는 비중 자체를 더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리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이슈들이 꽤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기 때문에 국내를 너무 많이 늘렸다가 나중에 소위 안에서 소위 그 우물 안에 큰 고래 아니야? 뭐 이런 연못 안에 큰 고래 뭐 이런 논리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다행스럽게 이 글로벌 그 트렌드 아까 추세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미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금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제일 잘 나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좀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14년간 혼자 잘 달렸으면 이제 꺾일 때도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약달러까지 간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략적인 자산 배분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이제 분산해야 되는 그것이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제 얘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도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흐름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타는 것이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일단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그래서 코스피 작년에 사실 국민연금이 최대 성과 낸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국내 주식형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국내 연기금들이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서 국내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150 쪽은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좀 뭐랄까 업종에 이런 것이 조금은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건 분명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게임 뭐 요 정도로 거의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것을 옥석 가리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 150에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골라준다면 기관의 역할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코스닥 150에 소위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정작용은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될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을 보면은 이제 3대 지수의 역할이 다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말 그대로 아주 블루칩, 아주 그 우량 종목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조금 이제 기술주, 성장주, 소위 말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이제 있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나스닥은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 됐죠. 원래 우리도 코스닥 만들 때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코스닥 시장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까? 네네. 절대라는 말을 붙일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태생 자체가 미국은 나스닥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네. 그러니까 그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고 나스닥이랑 네. 이 두 군데가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것이 처음에 코스피 만들고 그다음에 코스닥 만들고 가장 최근에는 콘엑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육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형 동생 같은 관계.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클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쫙 모아서 해보고 망해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좀 성숙되면 대형화되면은 안정성을 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 구조가 이제는 정착이 돼 있고 코넥스는 더 상당히 모험 기업들이 더 들어가는 작지만 네. 그래서 작고 중간 대형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작은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그대로 쫓아가야 된다. 우리나라 성격에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현재 시스템을 키워 올려야지 나스닥하고 코스닥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 될 거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수를 놓고 보면 우리 코스닥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눌려 있었잖아요. 암흑의 시대를 지나왔다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거의 2,900선 이렇게 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계속 1,000선 아래에서 머물다가 이제 1,000선 다시 회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스닥과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부진했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닷컴 버블 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최고봉은 1999년이었죠. 그 해가 가장 많은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네. 그 전에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97년, 98년에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국가부도 사태가 있으면서 주가가 상당폭 많이 빠졌었고요. 특히 코스닥은 98년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마이너스 20%로 끝났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98년도에 나스닥은 이미 40%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99년에 가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히려 그 닷컴 버블에 합류하면서 한 해 동안 99년에 코스닥이 24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 3.4배가 오른 겁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2배가 채 못되게 올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99년도에는 코스닥이 전 세계가 1등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최고봉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것도 아. 코스닥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그 피해가 엄청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실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좀비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수 자체가 상승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경제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미래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제 미래로 가야 되니까 코스닥이 우리 안고 있는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늘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얘기가 이제 좀비 기업이에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고 해서 이게 대단할 기업 같지만 사실 매출은 꽝,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자본 잠식 상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코스닥에 머물고 있는 좀비 기업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되나요? 코스닥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좀비 기업의 규모가 당장 퇴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170개 이상. 그러니까 전체가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기업이 1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기본 방향이 다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산 많이 낳고 네. 다 사 많이 죽고. 뭐 이걸 시장에 대비를 해보자면 상장도 잘 시켜주되 퇴출도 계속 적극적으로 시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지금 기회가 있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문턱을 낮춰줘서 상장을 많이 시켜주고 대신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기존의 투자자들의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놔뒀던 거를 살려줬던 것들을 이번에 퇴출을 빨리 시켜서 3년 안에 쭉 다 이걸 밀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도 강화하고 감사 의견 관련된 그런 그 허들도 좀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순서대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후 기준을 현재 지금 적용하면 거의 170개가 현재 기준으로는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 자체는 다산다사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잘 적용만 된다면 그 전에 그 기업들도 알아서 또 움직이겠죠. 또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대응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장기 투자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다. 보통 물려서 하게 되죠. 보통 특히 이제 코스닥 관련된 기업은 카더라 얘기 듣고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 내용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물리고 나면 그냥 쭉 들고 가다 보면 하염없이 밀려나가고 뭐 이런 경우에서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건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소위 이럴 때 이제 손절매가 필요한 게 이런 거고 정 안 되면 아마 정부가 나서서라도 사실은 비자발적 손절매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기 종목들 중에 한번 쭉 지켜보시고 네. 안 될 것 같으면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새롭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것도 체질 개선의 일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도 뭐 아주 잘 키워놨더니 코스피에서 금방 낼름 가져가더라. 잘 키워놓으면 가져가고 잘 키워놓으면 가져가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코스닥 투자 못하겠다라고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볼멘 소리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종목들이 코스피로 넘어가서 계속 잘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은 그게 일종의 그 승자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넘어가서 항상 잘 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코스닥에서 이미 몸집이 많이 커져 있어요. 수익률이 많이 커진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정작 넘어가서는 뭐 일정 부분 초기에는 좀 괜찮을 수 있을지어도 네. 그 이후로는 또 한동안 또 쉬어가는 경향도 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은 월마트가 원래 다우 지수에 있다가
본인이 이제 기술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나스닥으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간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는 이제 AI 기업으로 사실은 지금 거듭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같으면 측면이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 제가 요걸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미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우에 있었지만 S&P 500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우에 있다기 표현하기보다는 뉴욕 거래소에 있다가 나스닥 거래소로 옮겨간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뉴욕 거래소에 있다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페이버를 그러니까 훨씬 더 나스닥이 우리 잘해줄게 이런 것도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에 잘 키워놓은 상장사가 코스피로 간다고 할 때 가지 마. 붙잡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코스피로 넘어갈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코스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미련 없이 보내고 우리는 또 새로운 코스닥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올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송 대표님이 제가 1군, 2군 네네, 체제로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종목은 안 그렇지만 상당 종목들이 코스피로 넘어가기 전 몇 개월이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가 훨씬 더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도 이제 5천 선 고지를 이제 올라섰지만 코스닥도 계속 좀 많이 올라서 많이들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코스닥 지금 막 오를 것 같다고 해서 또 막 뒤늦게 여기저기 뛰어들었다가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현실적인 투자 조언 좀 해주세요. 코스닥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종목을 특히 본인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아는 종목이면 개별 종목을 열심히 집중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하시듯이 코스닥 150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그냥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대부분 기관 자금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종하는 것이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는 레버리지 투자하고 싶으셔갖고 그 관련된 교육 사이트 DB가 다운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레버리지 투자를 열심히 하신다는데 그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는 꼭 아셔야 될 것이 그것이 내가 돈 안 빌리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지만 오를 땐 좋지만 빠질 때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날의 그런 검 같은 성격을 아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초단기적으로 굳이 말하면 한 일주일 이상을 넘기지만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코스닥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코스닥 150 지수를 굳이 말하면 뭐 매일 조금씩 나눠서 산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뭐랄까 변동성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지 않을까.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좀 무난한 투자 방식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어제도 그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난한 투자를 하신 거죠. 코스피 200 ETF, 코스닥 150 ETF에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정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알겠지만 그 보글, 존 보글이 얘기했듯이 지수를 장기간 이기기 어렵다.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자기 그 부인한테는 내가 죽고 나면 그냥 S&P 500 ETF 사라고 그럴 거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괴를 똑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시대 돈을 지켜낼 기준을 알려줄 책 돈의 가격.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이 돈의 가격
입니다. 예. 제가 돈의 가치는 많이 들어봤는데 돈의 가격이라고 예.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데 일단 예.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그 탑5 투자 팟캐스트인 더 프로퍼티 팟캐스트의 공동 진행자이고 네. 선데이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롭 딕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뭐 이 책은 저도 뭐 이번 읽어보면서 알았는데 그 자비 출판을 한 책이었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굉장히 네. 드문 경험인데 이런 경우가. 또 이 저자의 또 다른 책은 돈에 관한 7가지 착각이라는 책도 국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화폐,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돈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인플레이션, 통화량, 부채 이런 변수들이 우리가 이제 돈 화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런 현상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다 아시다시피 자산으로 갔습니다. 자산 시장으로.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막대한 통화량이 풀리면서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이 한 20년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갈렸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이런 과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이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가 왜 하락을 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돈을 지키려면 내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현금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자산이라는 것. 10년, 20년 우리가 긴 시간 보면 이 책을 통해서 그 메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도 저는 이 책의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금값 올라가는 거 보면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금 똑같은 이 한 바가 예. 몇 년 뒤엔 또 올라서 100만 원으로 못 사게 예, 되는. 예.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우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책에서도 이제 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화폐는 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두 번째 뭐 당연한 얘기로 가격을 통해서 가치를 비교할 수가 있죠. 가격을 통해서. 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책의 주된 메시지인데 가치 저장 수단. 돈이 그 자체로서 가치 저장의 능력이 되고 좋은 자산이냐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돈 자체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교환의 수단이니까. 이 책에서 이제 먼저 주택과 비교를 합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평균 이 사람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평균 주택 가격 지수죠. 가격 지수를 보면 파운드화로 측정한 주택 가격은 5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주택 가격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970년도에 집을 살 수 있는 만큼의 금. 네. 이제 이걸 금을 실물을 어디다 보관해 뒀다가 2020년 50년 뒤에 딱 꺼냈으면 그 금이 집을 살 만큼의 돈인 거죠. 그러니까 액수인 거죠. 금의 양이. 네.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 가치는 금과 집에 대비해서 50년간 계속 떨어진 것이고 집과 주택과 금은 상대적으로 돈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간 거.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돈은 너무 훌륭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형편없다. 그러니까 불과 몇 세대 만에 구매력이 99% 이상 사라졌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20년 동안 사라졌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뭐 코로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이 20년 동안에 돈의 화폐 가치는 더 많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가 이제 망가진 나라에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해버리게 되는. 예. 생필품 요만한 거 하나 사는데도 돈꾸러미를 수레에 싣고 가야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예. 우리가 이제 목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원인이라면 아까 코로나19도 말씀 주셨지만 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는 건데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물가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집값이 2배 올랐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관점을 달리하면 관점을 그렇게 이렇게 우리 문장에서 주어를 어떤 것으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 책은 주어가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화량의 관점에서 그러면 통화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왜 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단기적인 정부 정책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나라가 영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70년대 초반부터 통화량은 거의 줄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바로 근본이제가 폐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막강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금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도 강세예요. 네. 가장 신뢰받는 통화였었죠.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근본이제였다가 전쟁 때 잠시 해이해졌다가 다시 이제 달러와 연동된 근본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달러는 금에 기반해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 통화는 뭐 엔화든 유로화든 뭐 파운드화든 이거는 달러와 고정적으로 연결해놔야 돼요. 같은 일정 비율로.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금이 필요할 때 달러를 갖다 주고 금을 내놔 그러면 금을 줘야 돼요. 35달러로 고정된 그 금을 줘야 돼요. 된다고요? 근데 70년대 초반에 베트남 전쟁이 있고 미국 정부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찜찜한 거예요. 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서 금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선택한 게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선언한 닉슨 독트린 1971년도 8월 15일 날 그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을 바꿔주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 네. 지금까지 유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뭐냐면 각 국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국가 부채가 이제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유가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 중앙은행들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예. 찍어낼 수 있는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경제 성장을 促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경제를 GDP를 성장시키려면 인구와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구를 통해서 투입을 많이 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거예요. 2008년도에 뭐 코로나 때 정부가 현금을 주입하는 거죠. 통화를 거기에 촉진시키려고 경제는. 그죠? 그럼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되고 또 고령화 사회가 해서 진척이 되면 국가가 이제 써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감소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화폐로 표시된 가격이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뭐 이제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뭐 굉장히 뭐 우리 금융위 끝나고서 욕도 많이 먹었던 경제학자인데 밀턴 프리드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밀턴 프리드만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네,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구조적 변화는 70년대 이후에 근본이제의 폐기. 그 다음부터 이제 통화량이 각국이 재량에 의해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 정부가 의지를 갖고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정책들을 펼칠 때 다 필요한 게 재원들이잖아요. 예,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 예, 또 위기가 오면 또 더 현금을 또 주입해야 되고 유동성을 주입해야 되고. 그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자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그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지금 예. 딱 말씀하신 예. 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예, 경제 문제. 맞습니다. 예. 인구 자꾸 줄고 있고 고령화돼가고 생산성 예,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예. 복지 비용 늘어나니까 예.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돈은 이제 그렇죠. 늘어나는 뭐 거고. 아시다시피 복지비는 고정비와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겁니다. 못 줄여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비가 그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를 많이 해달라고 또 국민들이 원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긴축을 하는 정치인은 인기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쓰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이게 계속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또 부채를 해서 돈을 계속적으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해요. 이 책에서도 이제 영국 얘기를 하는데 1880년부터 1980년까지 100년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그냥 오래 머물렀다. 80년대 이후에도 비슷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크게 폭증을 했고 2010년 기준으로 한 190% 정도까지 됐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도 지금 현재 그러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예. 안고 있는 그쵸. 문제인 거고. 근데 보통 이런 것이 과거에는 그럼 국가 부도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는 지금까지 2020년도 긴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거의 40년간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말에 스태그플레이션 시절에 미국의 이제 FRB 의장이었던 폴 보커가 이 사람 별명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는데 인플레 파이터였죠. 네. 이 사람이 그때 기준금리를 여러분들 한 19%로 올려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잔인한 금리 인상 예, 시기였죠. 그것이 예금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니까 예금금리면 한 시장금리 더 20%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또 중국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낮은 물가를 싼 제품을 공급하면서 물가도 낮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골디락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도 이것이 유지가 됐는데 저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사실은 국가 부채의 핵심은 부채 규모가 아니다. 중요한 건 차입 비용이다. 나가는 이자. 그것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좀 올라가니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 얘기죠. 나가는 이자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예. 원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추종하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금 선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기반이 아니라 화폐 역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굳이 정부가 자꾸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하는 이유가 그걸 잘 해놓으면 국채를 더 찍어낼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화폐에 자기들의 생명 연장 같은 예, 또 하나의 그리고 수단이 또 만들어지죠. 글리벌하게 또 얘가 또 화폐 패권도 통화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되게 흥미로운 책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예. 우리의 재산을 이제 자산을 예.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냐.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귀결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 얘기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높게 유지될 거다 앞으로. 조금 더 높게 유지될 거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높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렴한 싼 돈의 시대는 끝났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금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예금을 하는 것 자체는 돈을 잃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이제 금융 억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학자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금해도 이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는데 저축을 하게 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금융 억압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죠.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뭐 저자는 이제 원자재라든가 인프라 자산 같은 것, 뭐 금과 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루할 만큼 단조롭게 주식에 투자해라. 뭐 저자가 권하는 것은 잘 분산된 인덱스 펀드 등을 활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래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현금은 비상금 수준만 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금을 비상금 수준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 저자도 이렇게 비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원래 그 재무설계 이론에서 보유해야 될 적정 현금이 어느 정도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보다 좀 안정적인 재무설계 원하시는 분들은 3년 정도의 생활비까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졌다가도 3년 정도 지나면 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현금의 생활에 지장을 안 받는 자산이 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무난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보통 일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내는 건 일종의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로 부상한 STO. 예. 이것도 사실 실물 자산을 토큰화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예. 부동산 이런 것들 다 토큰화 시키자. 이건 디지털 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논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를 지금 실물 자산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지. 기초 자산이 있는 건데 네. 기초 자산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거래될 것이냐. 과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된다고 그래도 하더라도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입지와 사실은 임대료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어떻게 이게 디지털화된 자산 자체의 상관관계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한번 중요 화제가 되겠죠. 네. 관심 사실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서 가름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지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돈의 가격.
알아봤습니다. 이상건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